내가 안 그랬어, 제가 그랬어. 어릴 때 이런 말, 우리 참 많이 하죠? 네, 그렇죠. 이렇게 원인 결과 따지는 건 뭐 일상인데 막상 인과관계가 정확히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요. 맞아요. 익숙한데 정의하긴 어렵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프레더릭 에버할트 교수의 칼텍 강연 자료 이걸 가지고 인과관계라는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단순히 뭐 관련이 있다는 걸 넘어서 진짜 원인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고 또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원인을 찾아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이 인과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아, 그렇죠. 단순히 정보가 많다고 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데이터 속에서 진짜 원인, 이걸 구분해내지 못하면 뭐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 강연 자료에도 되게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어요. 칼텍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 대회에서 모기장 사용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말라리아 발병률도 높다는 연관성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요. 그렇죠. 그 데이터만 딱 놓고 보면 모기장이 말라리아를 유발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말라리아 위험이 높은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모기장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이 나타난 겁니다. 아, 원인이 반대였네요. 네. 이처럼 연관이 있다는 말하고 원인이 된다는 말 사이에는 아주 큰 간극이 있어요. 이걸 혼동하면 정말 잘못된 정책이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를 잘못 산정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집단을 좀 불공정하게 분류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단순한 연관성이랑 진짜 인과관계, 이걸 가르는 핵심적인 차이는 뭘까요? 뭔가 딱 구분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네, 에버하르트 교수는 개입, 인터벤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개입이요? 네, 인과관계는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바꾸거나 행동했을 때, 즉 개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알려준다는 거죠. 개입했을 때의 결과 예측.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고전적인 예시가 그 기압계하고 날씨입니다. 아, 기압계요. 네, 기압계는 내일 비가 올지 꽤 잘 예측해주죠. 하지만 여러분이 기압계 반으로 억지로 이렇게 돌려서 비를 가리키게 만든다고 해도, 즉 개입한다고 해서 실제로 비가 오지는 않잖아요. 아하, 그렇죠. 네, 제가 돌린다고 비가 오진 않죠. 네, 기압계는 날씨의 원인이 아니라 그냥 대기압이라는 공통 원인의 결과일 뿐이니까요. 아하, 그럼 스마트폰 날씨 앱도 마찬가지겠네요. 앱 예보가 내일 춥다고 알려줘서 제가 옷을 따뜻하게 입는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이건 인과관계죠. 네, 그건 인과관계죠. 하지만 제가 앱 화면을 해킹해서 온도를 바꾼다고 실제 날씨가 바뀌진 않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이처럼 어떤 요인이 단순히 예측만 잘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 요인을 변화시켰을 때, 즉 개입했을 때 실제로 결과까지 바꾸는 힘이 있는지 이걸 구별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바꾸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질병치료법 개발이든 교육정책 수립이든 효과적인 개입 전략은 전부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군요. 아,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말 필수적인 개념이네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과거에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면서요. 버트런드 러셀 같은 철학자는 물리학 같은 발전된 과학에서는 원인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20세기 초반에는 그런 시각이 좀 있었죠. 통계학의 선구자인 칼 피어슨 같은 분도 인과관계는 데이터에서 직접 읽어낼 수 없으니까 과학적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데이터에서 읽을 수 없다. 네, 관찰된 데이터는 상관관계만을 보여줄 뿐이지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는 직접 말해주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죠. 하지만 결국 과학은 원인을 계속 탐구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물론입니다. 그런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규명은 여전히 과학의 핵심 목표입니다. 말씀하신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특정 유전자가 질병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뇌의 어떤 영역이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지 등등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왜라고 묻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네. 단순히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원인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니까요. 뭐 법이나 윤리,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거나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요성을 정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알아낼까요? 보통은 실험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특정 요인을 변화시키고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그런 통제된 실험, 흔히 RCT라고 부르죠. 이게 인과관계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실험이라는 건 매우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거나 좀 비윤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험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 강연에 나온 테네시랑 캘리포니아 학급 크기 연구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네, 저도 봤어요. 테네시에서는 학급 크기를 줄였더니 학생들 성적이 향상됐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로 학급 크기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을 때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갑자기 많은 교사를 새로 뽑다 보니까 교사의 어떤 평균적인 질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또 교실 공간도 부족해지는 등 예상치 못한 다른 요인들이 개입했기 때문이죠. 즉, 실험을 설계하고 해석하는 데에도 수많은 과정과 맥락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아하, 실험 결과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군요. 그 자체의 맥락이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실험 외에 혹은 실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는 다른 노력은 없었나요? 애초에 인과관계, 이걸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시도 같은 것들이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인과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걸 명확하게 정의하려고 정말 애써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부터 시작해서요. 데이비드 휴մ 같은 경우는 원인은 결과보다 먼저 발생하고 항상 붙어 다닌다. 이걸 항상적 연접이라고 했죠. 항상 붙어 다닌다. 네. 근데 아까 본 그 기압계처럼 먼저 발생하고 연관되어 있어도 원인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맞네요. 휴메의 정의도 완벽하진 않았군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반사실적 조건문, counterfactuals라는 접근도 나왔습니다. 반사실적 조건문. 네. 만약 원인 X가 없었다면 결과 Y도 없었을 것이다. 이게 참이면 X를 Y의 원인으로 보는 거죠. 꽤 직관적이죠. 그때 그 오린 결합만 아니었더라면 챌린저 5는 폭발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처럼요. 이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뭔가 와닿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그 과잉 결정, over determination 같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과잉 결정이요? 예를 들어 저격수 2명이 동시에 한 사람을 쏘아 죽였다고 해보죠. 그럼 첫 번째 저격수가 쏘지 않았더라도 두 번째 저격수 때문에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저격수는 원인이 아닌가요? 그러네요. 직관적으로는 원인인데. 그렇죠. 우리의 직관과는 좀 다르죠. 이처럼 완벽하고 보편적인 정의를 찾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학적 추론에 큰 도움을 주기도 어려웠고요. 정의 자체가 어렵군요. 그럼 어떡하죠? 인과관계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에버하르트 교수가 강조하는 것처럼 최근 과학계에서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과관계 자체를 완벽하게 정의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치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점이나 선을 굳이 정의하지 않고 기본 요소로 받아들이듯이 인과관계를 기본적인 개념으로 두고 그것들이 따라야 할 규칙, 즉 공리들을 정립하자는 접근입니다. 정의 대신 규칙이요? 마치 게임이 룰을 정하는 것처럼요? 정합합니다. 딱 그런 비유가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규칙들이죠. 1.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 한 X가 Y의 원인이면 Y는 X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비대칭성이죠. 네, 그렇죠. 2.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인과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X가 Y의 원인이거나 Y가 X의 원인이거나 아니면 공통원인 Z가 있거나. 그냥 우연은 없다. 네. 통계적 의존성은 인과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3.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변수 X에 개입하면
X에 영향을 주던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Z에서 X로 가는 연결은 끊어지지만 X가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 즉 X에서 Y로 가는 경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것들이죠. 아하, 인과관계가 어떤 속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약속 같은 거네요. 네. 이런 규칙들을 수학적으로 아주 체계화한 것이 바로 인과 그래프 모델, Causal Graphical Models, CGMs입니다. 변수들을 점, 즉 노드로 보고요. 직접적인 원인 결과 관계를 화살표로 연결해서 인과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델을 이용하면 원인의 그 골치 아픈 철학적 정의가 뭔지 논쟁하지 않고도 우리가 가진 관찰된 데이터나 혹은 실험 데이터, 즉 개입 데이터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개념적인 돌파구처럼 들리네요. 그럼 실제로 이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 속에서 그 인과 구조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네, 강연에 나온 그 전구 예시가 이해를 돕습니다. 자, 4개의 전구가 있고 스위치가 있는데요. 전구들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 스위치를 켜면 다른 전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보죠. 우리의 목표는 이 숨겨진 연결 구조, 즉 인과 그래프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럼 스위치를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어떤 전구가 같이 켜지는지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변수가 하나 추가됩니다. 전선이 가끔 예를 들어 80% 확률로만 작동한다고 가정해보죠. 즉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확률까지 들어가면? 놀랍게도 이 불확실성이 오히려 구조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요? 어떻게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스위치 A를 켰을 때 전구 B와 C가 자주 같이 켜진다고 해봅시다. 이게 A가 B와 C의 공통 원인이어서 그런 건지 A가 B를 켜고 B가 다시 C를 켜는 A to B to C 이런 연쇄 구조 때문인지 구분해야 하죠. 네. 만약 전선이 100%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연쇄 구조일 경우 A를 켜면 항상 B와 C가 같이 켜질 겁니다. 구분이 어렵죠? 하지만 80% 확률이라면 어떨까요? 가끔 A만 켜지거나 A와 B만 켜지고 C는 안 켜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아, 확률 패턴이 달라지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런 확률적인 패턴의 차이 덕분에 우리는 관찰만으로도 두 구조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와, 불확실성이 단서가 된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굳이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는 개입 없이 그냥 전구들이 저절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 패턴만 보고도 구조를 추론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특정 조건과 가정이 만족된다면 관찰 데이터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 인과 추론, Automated Causal Discovery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동 인과 추론. 네,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실제 세상에 어떤 인과 구조,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고 우리는 거기서 나온 데이터, 즉 관찰 결과를 얻습니다. 이 데이터를 인과 추론 알고리즘에 넣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요? 네, 예를 들어서 피드백 루프는 없다라거나 우리가 측정하지 못한 공통 원인은 없다 같은 가정을 명시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이 주어진 데이터의 통계적 패턴, 그러니까 어떤 변수들이 독립이고 어떤 변수들이 의존적인지 이런 정보와 일치하는 인과 구조를 찾아냅니다. 그럼 그 가정이 틀리면 결과도 틀릴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명확히 하고 그 가정 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변수가 3개, X, Y, Z 있고 피드백이 없다고 가정하면 가능한 구조는 25가지 정도 됩니다. 네. 만약 데이터에서 X와 Y는 통계적으로 독립이고 X와 Z는 의존, Y와 Z도 의존이라는 패턴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패턴과 모순되는 구조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X와 Y가 직접 연결된 구조는 X, Y가 독립이라는 사실과 모순되니까 탈락이죠. 아, 그런 식으로 후보를 줄여나가는군요. 네. 운이 좋으면 이 과정을 통해서 유일한 구조, 예를 들어 X와 Y가 모두 Z의 원인이 되는 그런 구조만, X, Z, Y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구조가 여전히 후보로 남는 동치 클래스, 이퀴벌런스 클래스만 식별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해도 가능한 가설의 수를 엄청나게 줄이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와, 이론은 정말 강력해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엄청 복잡한 실제 시스템에도 적용이 되나요? 예를 들면
뇌처럼요. 네, 바로 그 점이 에버하레트 교수가 직접 참여했던 그 제브라피쉬 뇌 연구의 핵심입니다. 제브라피쉬 뇌요? 네, 제브라피쉬 유생의 뇌, 이게 한 10만 개 정도 뉴런이 있거든요. 이 뉴런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한 데이터, 수만 개의 반짝이는 불빛 패턴 같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방금 설명드린 인과 추론 방법을 적용해서 뉴런 간의 기능적 연결 구조, 다시 말해 뇌의 인과 배선도를 추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0만 개 뉴런의 연결망을 데이터만 보고 추론한다고요? 와, 정말 야심찬데요? 결과는 어땠나요? 네, 정말 엄청난 계산이 필요한 작업이었죠. 그 결과 약 25만 개의 잠재적인 연결, 즉 인과적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물론 실제 연결보다는 훨씬 적은 수일 겁니다. 과소 추정일 가능성이 높죠. 네. 중요한 것은 검증인데요. 이 방법으로 찾아낸 연결 중에 기존 해부학 연구를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던 뇌 영역, 그러니까 소뇌와 아래 올리브 간의 직접적인 연결 경로를 성공적으로 찾아냈다는 점입니다. 와, 기존에 알던 걸 찾아냈다. 네, 이건 관찰 데이터 기반의 인과 추론이 실제 생물학적 구조를 밝혀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연결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생물학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야, 그러니까 측정 기술, 데이터 과학, 인과 추론 이론, 그리고 생물학 지식까지 이게 다 합쳐진 결과네요. 그럼 혹시 인간 뇌에도 적용해 보았나요? 네. 인간 커넥통 프로젝트의 fMRI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물론 인간 뇌는 훨씬 더 복잡하죠. 뉴런 수가 거의 1000억 개에 달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뉴런 단위가 아니라 뇌를 수백 개 정도의 더 큰 기능적 구획으로 나누어서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이 영역들 간의 활동이 상관되어 있다는 걸 넘어서 어떤 영역이 다른 영역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방향성을 인과 그래프 모델로 추론한 거죠. 인간 뇌에서는 어떤 특별한 통찰 같은 걸 얻었나요?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좌뇌와 우뇌의 연결 구조가 놀랍도록 대칭적이라는 점이었고요. 대칭적이군요. 네. 둘째는 양쪽 방구의 같은 위치에 있는 영역들, 소위 상동 영역이라고 하죠. 이들 사이에 아주 강한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뇌량 코퍼스 콜로솜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겠죠? 네. 셋째는 이게 또 흥미로운데 반구 간의 대각선 방향의 직접 연결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마치 뇌 속의 정보가 바둑판 위를 움직이듯이 가로나 세로 같은 직선 경로로 주로 이동한다는 거죠. 뭐랄까, 맨해튼 거리 같은 느낌이랄까요? 와, 맨해튼 거리요? 재밌네요. 뇌의 작동 원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의 분석은 앞으로 개인별 뇌의 연결성의 차이를 본다거나 아니면 뇌 손상 후 회복 과정을 추적한다거나 심지어 다른 동물종과 비교하면서 뇌의 진화를 연구하는 데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주상적으로 보였던 이 인과관계 추론 방법론이 이처럼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인 뇌를 이해하는데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접근법의 어떤 가능성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프레드릭 에버하르트 교수의 강연 자료를 통해서 인과관계의 세계를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서 개입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완벽한 정의 대신 규칙과 그래프 모델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현대적인 접근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제브라피쉬나 인간의 뇌처럼 정말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실제로 강력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오늘 저희와의 이 탐구를 통해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진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의 중요성 그리고 그 흥미로운 방법론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인과 추론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과학적 발견을 넘어서 인공지능의 공정성이라든지 설명 가능성 같은 그런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데도 앞으로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의 결과뿐 아니라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뇌의 작동 방식을 이처럼 인과적인 연결망으로 점점 더 자세히 모델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혹시 의도라든지 자유의지
혹은 책임감 같은 인간 정신의 본질적인 측면들마저도 언젠가는 기계론적으로 설명하거나 심지어 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